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던 끝에 피감기관의 증언 태도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로 경호처장을 지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속어까지 썼다가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 중 출석을 거부하거나 아예 해외로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았는데 먼저 국방위 국감 상황부터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과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장관이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주도했다며 책임을 물었지만 김 장관은 자신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뭐 업체가 어떻게 했고 뭐 했고 계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고는 저하고는 이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관저공사 특혜 수주 논란이인 인테리어 업체 21g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1g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업체로 관저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인수위 시절 당시 21g에 대해서 존재를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계약 끝나고 공사 시작하면서 알았습니다. 야당은 21g의 계약을 결정한 사람이 김 여사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걸 숨겨요? 저는 숨기는 거 없습니다. 장관 아니면은 없습니다. 그 업체 아니면 여사거나. 전혀 모르죠. 여당 의원들은 군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부실한 장병 복지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초급 간부 자산 형성 제로, 특전사 위원 근무 수당 제로 이렇게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이걸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김 장관은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이 국감장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애인에 비하하는 비속어를 쓴 건 군복 입었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입니다. 그러자 야당이 하는 게 꼭 전두환 차지철 같아 좋다고 하니 감사하다고도 했는데 이어서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오전 질의 때 야당이 국감에 함께 출석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여 사령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발언 도중에 끼어들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왜 고함을 주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런 여 사령관을 두둔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김 장관이 다시 맞받으며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장관은 오후 질의가 시작된 뒤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권익위 국감장에서도 피감기관의 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을 담당한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놓고 언쟁이 벌어졌는데 야당은 정 부위원장이 웃고 또 고소하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야당은 첫 질의부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과거 내부 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담당한 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자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야당 주장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를 고발했던 야당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전원회의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항의하자 여당은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맞받았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준호 의원님 나가세요. 예, 회의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헬기 특혜자가 이중돌자. 내가 무슨 이중돌자예요? 테러 사건이지 그게. 야당은 정 부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뭐 웃겨 죽겠어요 지금? 예? 나 고발했으니까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봐. 너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저거. 강 선배. 나 참 진짜. 결국 회의는 30분 만에 파행됐지만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아까 천준호 의원하고 여기 위원장하고 마찰이 있을 때 뒤에서 웃음 보이셨죠? 아니 제 얼굴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웃었나요? 본 사람 있습니까?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응급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추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잉 진료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닌가.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선 고도로 계산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나오지 않은 증인도 많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3년 연속 해외 출장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전 총장과 김 이사장은 해외 출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전에 됐던 이유와 같았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이거는 국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설 교수는 건강과 가정사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해외를 22일 동안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건강상의 이유가 개인정보라며 맞받았습니다. 개인정보법에서도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 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사과하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는 야당 의원 10명 모두 찬성하면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한 장으로 모든 국정감사의 증인을 다 우리가 면죄부를 준다면 정말 우리 국회의 기능이 살아나겠습니까?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장 전 총장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냈지만 사유서를 내고 해외로 간 김 이사장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의 핵심 인물들도 줄줄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또 녹취가 공개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야당은 동행 명령장을 잇따라 발부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레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초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도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언은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최대한 출석하게 만들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동행명령권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감 첫날인 어제부터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무자격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사무실에 동행명령장을 들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동행 명령에 강제력은 없지만 응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 만큼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연이은 동행 명령권 발부에 반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로 반대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동행 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 중 명태균 씨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명 씨는 저희 JTBC에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집에 여러 번 갔다며 집 내부를 설명하기도 했고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여줬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고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만큼 친분이 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 대통령 집에 문을 딱 열면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집 구조를 진짜 내가. 대통령 취임 이후엔 연락이 끊겼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달리 통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텔레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한 달에 한 2번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 한 일 가운데 아직 밝히지 않은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의 1도 안 나온 거지. 그러다가 입 열면 진짜 TV지지. 세상에 알려지면 큰 논란이 될 일들이 더 있단 겁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명 씨는 지난해 4월 6일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여줬습니다. 김 여사가 여의도 정치권 소식지를 먼저 보냈고 명 씨가 답합니다. 이 소식지엔 윤 대통령 부부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한 건 명태균 조언 때문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소문낸 사람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보내고 김 여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돌아요, 선생님. 그런 말이 자꾸 돌면 자기들도 지금 김건희 여사도 자꾸 구설수에 오르잖아. 문자 대화는 여기서 그쳤지만 소문과 관련해 몇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자신이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주장을 펴면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전화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 씨는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측근에게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이건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매달 들어오는 세비 절반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였습니다.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희경 씨와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랄까. 김 전 의원은 이런 요구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난데 네네. 보냈거든? 네네. 현찰을 뽑아서 주라고. 알겠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명 씨에게 9천만 원 넘게 건너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청탁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공천 받아왔으니 평생 나를 책임져야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명 씨는 강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그 본인 집에도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네.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큰일 나. 검찰은 명 씨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6대를 압수했습니다. 또 명 씨가 버리라고 했던 하드디스크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어떤 대화가 얼마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 잘 될 거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명 씨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된다며 모든 걸 덮으쓰라고 지시했다고 냈습니다. 명태균 얘기를 거론을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거라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곧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BP 패밀리였다는 주가 조작 공범들의 검찰 진술 내용 뉴스룸에서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이게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조사를 해놓고도 관련 자료를 감춘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저희가 보도한 검찰 조사 내용, 재판 과정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원금이 보장되는 게 바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자, 장관님, 주식 투자할 때 원금을 보장해 준 경우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원금 보장해 주는 것이. JTBC가 보도한 주가 조작 공범들의 진술 등도 강조했습니다. 2차 주가 조작의 그 주범이었던 김모 씨, 언론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권오수, 이종호 이 세 사람은 한 배를 탄 BP 블랙펄 아마 흑진주라고 아까 표현했던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권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다는 걸 부각시켰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이 증거만으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건데. 보도된 진술 등은 2021년 10월쯤 수집된 자료인 건데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의 증거로도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들은 검찰의 증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함께 검찰이 무혐의한 명품백 사건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수사검사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뭘 노리는 거겠습니까? 지금 어제도 대법원을 상대로 이재명 방탄 이런 국감처럼.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 화폐를 발행했던 회사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이의 불법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 규명과 진실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8일과 21일 예정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방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뉴스룸 보도가 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범 이종호 씨가 전 삼부토건 회장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도록 로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실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구치소에 석 달 넘게 머문 게 1,100여 명 중에 딱 한 명인데 바로 전 삼부토건 회장 아들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직원 통해 가지고. 얘는 대법까지 가는 기간 한 4, 5개월 동안은 저 서울구치소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 이종호 씨가 구치소 로비를 부탁받았다는 인물. 이게 얘가 누구냐면은 하고 할 수도 있어. 그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바로 삼부토건 전 회장 조성옥 씨의 아들 조모 씨입니다. 이종호 씨는 앞서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대화방에서도 3부 체크하고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 씨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보통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를 받으면 서울구치소 과밀 문제 때문에 동부구치소로 이송되는데 더 머물길 바랬다는 겁니다. 거기는 독방이잖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편하잖아. 실제 조 씨는 2심 판결을 받고 나서 4달 가까이 더 서울구치소에 머물다 대법 선고를 2주 앞두고서야 동부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1년간 2심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1,138명 가운데 조 씨처럼 석 달을 넘긴 경우는 조 씨 1명뿐이었습니다. 법무부 측은 특혜는 아니었단 입장입니다. 조 씨가 이송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법원 선고 이후 옮기려고 했는데 조 씨 측 변호인 요청으로 선고가 미뤄진 걸 구치소에서 몰랐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선고가 미뤄진 걸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팩스로 연기를 통보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입장입니다. 딱 이 사람 한 명,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사람만 3개월 이상 있었냐고요? 왜 이 사람만 특혜를 받았고? 행정적으로 그런 거 조금 늦긴 했지만 절차에 따라서 이행한 걸로 판단해가지고.
이종호 씨는 JTBC에 조 씨 지인으로부터 부탁은 받았지만 실제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고 3부 토건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화방의 3부 체크하고에 대해선 골프에서 쓰는 3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 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또 추진하면서 동시에 상설특검도 진행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종호 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별도로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한테 진상규명이나 사법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직속에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당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의사 배출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6년짜리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안 해도 된다며 금방 물러서고 의대생들 시험 족보를 챙겨주겠다고 했다가 다른 학생들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의대 5년제를 둘러싸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을 발표하기 전에 각 대학과 소통했는지 묻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다 확인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일일이 다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걸 발표하셨어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그걸 엄청난 게 아니라고요? 아니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거를 지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줄이는 건 대학의 자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모든 대학이 거부하면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만약에 할 수 없는 대학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못 하겠죠. 안 하는 거죠. 네.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 5년제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단 이틀 만에 발을 뺀 겁니다. 여당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대안입니다. 사회의 공정, 국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의 의대생 대책에는 기출문제 등 이른바 족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 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관계기관과 논의 없이 돌연 의대 5년제안을 내놓고 족보 공유 등을 발표하면서 땜질식 대책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서울 주택가를 돌며 다세대 주택 3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편물이나 종이 상자가 보일 때마다 불을 붙이고 도망치는 시기였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조사 중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빨간 바지를 입은 30대 여성이 한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10초 만에 나온 여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서울 망우동 다세대 주택 1층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에 불을 붙이고 도망갔습니다. 나도 저기에서 내려오는 연기가 나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연기가 나더라고.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빌라 앞에 쌓여진 박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불을 냈습니다.
라이터도 미리 준비해 이렇게 하루 3곳을 돌아다니며 불을 질렀습니다. 들어오면서 우측을 고개를 어떻게 이렇게 돌렸는데 저쪽에 또 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아저씨 불 했더니 저 아저씨 와서 끄고 이쪽은 앞집에서 이제 물 들고 나오고. 3곳 모두 주민들이 빨리 발견해 인명피해 없이 10분여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여기가 봤어. 여기 대주택가 차가 돼 있어요. 큰일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반 만에 여성을 붙잡았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건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대전에서 SUV 차량이 킥보드에 탄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여학생들은 헬멧도 없이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함께 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을 밝힌 전동 킥보드가 잠깐 섰다 움직입니다.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 때 달려오던 SUV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바닥에는 불꽃이 튑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이곳인데 킥보드는 도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날아가면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신발들, 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여고생 2명의 것입니다. 둘 다 다쳤고 한 명은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주의했지만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과속을 의심하고 조사 중입니다. 밤에는 전멸등이 켜지는 이 도로, 실제 과속 운전이 잦은 곳입니다. 많이 위험하죠. 차들이 너무 이제 세게 달리니까.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50km. 근데 그 이상 달리죠. 운전자는 또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안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를 입건한 경찰은 여고생들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면허도 없었고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둘이 타선 안 된다는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난 8월 7명의 투숙객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역시 인재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화문을 닫아놓지 않아 불이 빠르게 번졌고 호텔 직원이 화재 경보기를 꺼버린 탓에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도 놓쳤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호텔 810호 열린 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지난 8월 22일 저녁 7시 30분, 객실 에어컨의 낡은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화재를 감지한 경보기가 바로 울렸지만 프론트에 앉았던 직원은 경보기를 꺼버렸습니다. 위에 올라와 불난 걸 보고서야 다시 내려가 경보기를 켰습니다. 그러느라 2분 24초가 흘렀습니다. 807호, 802호 이 두 분들은 충분히 이 8층 골든타임 이전에 탈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화재 경보기가 차단됨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5분이나 이렇게 사망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은 금방 8층 전체와 위층으로도 번졌습니다. 객실 문에 자동 닫힘 장치가 없었고 늘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도 생수병으로 괴어놓아 열린 상태였습니다. 평상에 여기가 복도의 전체가 회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혀 앞이 안 보였어요. 807호 투숙객 2명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한 것도 복도에 화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방에는 완강기도 없어 소방은 에어매트 구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어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에어매트가 뒤집히며 둘 다 사망했지만 경찰은 소방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했고 바닥이 기울어 에어매트를 제대로 설치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경찰은 시설과 방제 설비 관리를 제대로 안 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참사를 낸 책임을 물어 호텔 소유주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안대원이 폭행을 당하면서 입술을 7반을 꿰매기까지 했는데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응급실 폭력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은 간호사를 끌고 가려 하고 주먹도 휘두릅니다. 말리는 보안대원도 때립니다. 2년 전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보안대원. 지난 주말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주사를 요구하다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간호사분을 폭행하시려고 달려들으셔서 양팔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치기로 저희를 때리시고 주먹으로 또 얼굴 폭행하시고. 입술을 7번을 꿰매야 할 만큼 맞으면서도 경찰이 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대거나 이렇게 뭐 어디를 꺾거나 이렇게 제압을 하다 보면은 역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고. 지난 2019년 응급실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술에 취해 있었던 핑계를 대도 봐주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응급실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보안 인력을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응급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상주하게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체육계 곳곳에서 성폭력 고발이 잇따른 걸 계기로 정부가 4년 전 스포츠 윤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선수를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지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해도 답도 없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는 고려대 럭비부 김모 코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선수를 학대한 혐의 때문입니다. 원래 시체를 발견하시더니 이거 니네가 청소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청소 똑바로 안 하는 거니까 뭐고. 서울시 럭비협회는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없는 비시즌은 10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징계 기간 동안 지도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격 정지가 운동도 못 시키는 출전 정지를 받아서 아무 의미 없는 징계가 내려진 거죠. 그나마 징계를 한 건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5월 한 대학교 태권도 지도자가 선수를 성폭행하고 12월엔 다른 대학 축구부 감독이 선수 장학금을 가로챘지만 협회 측은 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에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학에다가 조사를 이제 협조를 요청을 해도 대학에서는 우리는 교육부 소관이다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5년간 윤리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100여 건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40여 건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징계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현직 검사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왜 다르게 판단한 건지 여도현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직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옥중서신으로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전 현직 검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술값 481만 원은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해 6명으로 나누고 나머지 비용은 자리를 떠난 검사를 뺀 4명으로 나눠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무죄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익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값 중 절반 정도를 기본 술값이라 보고 나중에 온 전 행정관은 뺀 5명으로 나누고 언제 발생한 건지 모르는 나머지 술값 절반은 전체 참석자 6명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1, 2심과 같이 기타 비용을 나눠 더하면 1인당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액을 따질 때 참석자들의 수수액을 동일하게 따질 게 아니라 참석 목적과 사정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예상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며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고객과 투자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내고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재도약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2%가량 줄었고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치도 크게 밑돌며 어닝 쇼크가 현실화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진한 반도체 사업입니다.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빨라지면서 삼성전자 주력인 범용 D램이 주춤한 겁니다. 지난해 감산으로 오름세를 탔던 메모리 가격은 공급이 증가하며 예상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엔비디아 납품 품질 테스트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 또 고부가치 시장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시장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한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로 빨리 전환을 해서 이익 중심으로 실현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HBM 시장을 선점한 SK 하이닉스에 조만간 역전당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급락한 주가에 실적 부진까지 겹치자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실적 발표 직후 직접 고객과 투자자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기술 경쟁력을 복원해 재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공개 사과를 하는 건 이례적인데 반도체 부문 쇄신 신호탄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장중 5만 원대를 찍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1%대 하락하며 6만 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추값이 계속 비싸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부는 3주 뒤인 이달 말쯤 배추값이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큰 배추 3포기가 담긴 한 망이 4만 원 안팎에 팔립니다. 강원도에서 온 상품인데 배추 수입 이후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수입은 아직까지 풀리질 않았어요. 아직 안 여기까지. 풀렸어. 예, 김장철에도 배추 많이 나올 때는 짱짱하고 좋은 것들도 8,000원, 7,000원, 뭐 6,000원 그렇게까지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비도 많이 왔지, 날도 더웠지. 정부는 3주 뒤 이달 말쯤부터 배추값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추를 내놓는 출하지가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충북 제천, 단양 등에서 이달 말부터는 경북 문경과 영양, 충북 괴산에서 배추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또 11월에는 최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배추가 출하됩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선선해지며 강원 평창, 횡성 등에서 자란 준고랭지 배추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정부는 더 빨리 배추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 등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 배추 4천여 톤을 업체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을 태풍 같은 경우가 가을 배추에 가장 큰 작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스럽게 조금 지금 넘어가는 10월 하순에는 좀 소비자들 분들께서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서 파는 배추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일부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돌아온 비하이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우인가 커플인가? 자, 국방부 산하의 한 연구원장이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면 결혼도 늘고 따라서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죠.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좋아하는 커플이 생기고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서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저출생이 뭐 저런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김 원장의 주장은 제한된 구역에서 서로 부대끼다 보면 전우애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 연애 감정도 쌓인다. 그런 논리인 건데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논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나 회사, 공장 또 이런 방송사들의 미혼 남녀에게 기숙사 생활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자, 당장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징병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출산율 향상을 연관짓는 정신 나간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논란이 되자 이 김 원장은 가볍게 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과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찾아봤더니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자아이들을 조기 입학시키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자료를 보시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령에 있어서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게 향후 나중에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글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그렇습니다.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기가 막힌 대책이 아니라 대책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당시 야당에서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논란이자 당시 연구원에서는 이게 공식의 그 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 해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보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뽑기인가 퀴즈인가 국감 얘기인데요. 오늘 해양수산부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난데없이 뽑기통이 등장했습니다. 뽑기. 당시에 이 강도영 장관이 뽑기를 했는데 무엇을 뽑았는지 실제 뽑은 거예요? 직접 뽑았는데 네. 과연 무엇을 뽑았는지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예, 말씀을 해주세요. 뽑아보세요. 뽑기 재밌잖아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플루토늄 239. 자가님 한번 뽑아보세요. 네? 뭡니까? 자, 망가니스 54. 다들 웃으면서 뽑는 것 같은데 뭐 내용을 보니까 웃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플루토늄이 나오고 망간이 나왔죠. 자, 플루토늄, 망간 뭡니까? 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입니다. 자,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야당 의원은 그게 아니다. 뽑기도 수학적인 개념인 뽑기,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좋은 게 뽑힐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100% 퍼펙트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OX 퀴즈, 반반 확률의 OX 퀴즈가 나왔는데 이 장면도 한번 보고 가시죠. 연간 10억 개 판매되는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된다. 저는 현재 그렇게 플라스틱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환경부 장관인데 헷갈리는 퀴즈였죠. 어쨌든 간에 그 즉석밥 용기, 햇반 용기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달이 미국 대선인데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격차가 더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해리스는 방송 인터뷰에, 트럼프는 공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민주당이 판정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부통령 토론 이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불과 2%포인트 차이로 지난달 대선 TV 토론 직후와 비교해 오차 범위 내에서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초박빙 구도가 더 공고해지면서 양 캠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리스 트럼프 양 캠프의 선거 전략도 명확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언론 인터뷰에 집중하는 이른바 고공 플레이입니다. 이번 한 주에만 방송 인터뷰가 4개에 달합니다.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개인사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실제 보수 성향 유권자를 고려한 듯 자신이 보유한 총기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I have a Glock, and I've had it for quite some time. Have you ever fired it? Yes, of course I have. At a shooting range. 반면 트럼프는 이른바 핀셋 전략입니다. 메시지를 지지층에 집중하면서 단순 공포를 넘어 종말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결집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Your family finances will be permanently destroyed. Your borders will be gone forever. Tens of millions more illegal aliens will invade our cities and towns. Some people say you'll never have an election again. This would be your last election. And I can see it. 이 같은 극단적인 종말 마케팅에 대해 당내 우려가 제기됐지만 트럼프는 오늘도 불법 이민자들은 나쁜 유전자를 가졌다는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이 일본의 바다 및 탄광에서 작업하다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이 80년 넘게 바닷속에 방치돼 있었는데 일본 시민단체가 유해 발굴에 나서면서 탄광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바닷가. 바다 위로 콘크리트 기둥이 뾰족하게 솟아 있습니다. 해저 탄광에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든 환기구로 일제시대 장생 탄광이 있던 장소입니다. 일본어론 조세이 탄광, 조선인이 많아 조선 탄광이라고 불렸습니다. 일제시대 우베시가 생산한 석탄의 90%는 이 주변 해저 탄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장생 탄광에만 조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갱도가 지나는 지층의 두께가 당시 일본 법이 규정한 40m보다 얇은 30m밖에 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채굴량을 무리하게 늘리다 결국 1942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새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탄광엔 물이 찼습니다. 183명이 탄광에 갇힌 채 숨졌는데 조선인은 136명이나 됐습니다. 이후 세간에서 잊혀졌지만 1991년 한 일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장생탄광 수몰 사고가 알려집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우고 희생자 유골 발굴을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遺骨の深さと位置が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遺骨発掘は困難だ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ほしい. 지난 6년간 일본 정부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올해 직접 발굴 작업에 착수했는데 지난달 25일 극적으로 갱도 입구를 찾았습니다. 주변을 탐사하다 탄광에 버린 듯한 쓰레기 더미들과 구멍을 발견한 뒤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판게 적중했습니다. 이곳이 장생탄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인부들이 저쪽에서 신에게 안전을 기원한 뒤에 갱도로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저쪽에 있는 소나무 틀이 당시 남아있는 그 갱도의 입구인데 이곳을 통해서 해저 탄광으로 진입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갱도 입구를 정리해 잠수부가 진입하는 데 성공하면 유골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현재 모금한 금액은 800만 원 정도. 수몰 희생자들의 유골이 있다는 걸 입증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しかも名前も分かって年齢も分かってご遺族がたくさん待っておられる。そうしたご遺骨をやはり日本政府がまず責任を持ってですね、発掘すべきことなので、韓国の日本の政府が相談しながらですね、遺骨発掘に向けて一歩踏み出していただきたいと. 바다에 잠긴 1km 이상 되는 갱도를 사람이 들어가 유골을 전부 수습하기 어렵고 일정 구간 이상은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결국 양국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기둥을 형상화해 두 나라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 추도 공간엔 일본 정부를 대신한 시민들의 애도와 반성,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베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해외 유명인들이 이걸로 체중을 줄였다고 알려지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였던 비만 치료제가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옵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란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큰데 부작용 우려도 커서 꼭 의사 처방을 받고 신중히 써야 한다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해외에서 유명인들이 체중 감량의 비결로 공개해 화제가 된 약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인데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 제품으로 현재 8조 원 규모인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을 몸에 넣는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팔뚝이나 배, 허벅지에 직접 주사하면 적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을 느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68주 동안 고함량 투약했더니 체중이 평균 15% 줄었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공급 가격은 4주분 기준 37만 원대인데 건강보험 대상은 아니라 실제 처방 비용은 8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지만 무엇보다 오남용은 금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비만 환자만 의사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작용도 보고됐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해도 두통과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을 비롯해
탈모와 급성 췌장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저혈당과 망막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 지도가 필요한 만큼 온라인 등으로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 구입을 피해야 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LG와 KT의 대결은 오늘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LG가 앞서가면 KT가 따라붙으면서 아주 뜨겁게 치닫고 있는데요. 단기전을 흔드는 이 반야구를 둘러싼 신경전 역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2대3으로 패배 직전에 몰린 LG의 마지막 공격. 9회 말 투아웃 1루 상황에서도 뛰었습니다. 대주자 김대원이 2루를 훔치려 했지만 KT 포수 장성우가 그 길을 차단했습니다. 도루 실패로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무리한 작전이란 비판도 나왔는데 LG는 2차전에서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2점 차로 뒤진 3회 말 무사 1, 2루 찬스에서 주자들은 또 뛰었습니다. 이 장면이 KT의 허를 찔렀습니다. 혜민이한테 좋으면 뛰라는 사인은 줬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한 베이스 더 가기 위한 뛰는 야구는 가을 야구에서도 그대로입니다. LG는 앞선 2경기에서 7번 도루를 시도해 6번을 성공했을 정도입니다. KT가 앞선 가을 야구 4경기에서 2번 도루를 시도해 1번만 성공한 것과 너무 대조됩니다. KT 이강철 감독은 오늘 LG는 사실 누구를 봐도 다 뛸 수 있다. 참 상대하기 힘든 팀이라고 털어놨습니다. KT는 타선의 시작을 알리는 1번 타자 김민혁이 감기 몸살로 라인업에서 빠지는 변수까지 떠안았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을 이긴 팀은 모두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던 역사를 알기에 두 팀은 오늘 경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LG가 2회 초 박동원의 홈런으로 먼저 점수를 뽑으며 달아났습니다. KT도 바로 반격했습니다. 2회 말 배정대의 안타 때 LG의 송구 실수가 나오면서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린가드가 가마찬 코너킥이 FC 서울 일류첸코의 머리를 맞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린가드에겐 이게 바로 올 시즌 첫 도움이었죠. 그런데 이날은 린가드의 도움보다는 경기 후에 뱉은 작심 발언이 더 화제였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한 건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선 잔디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교까지 했습니다. 이런 소신 발언에 국회도 나섰습니다. 린가드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고 관련 공문을 FC 서울에게 보내겠다고 한 건데요. 축구 대표팀도 불만을 쏟아낸 잔디 문제, 린가드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 신분이라서 린가드가 실제로 국감장에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린가드의 진심이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화제의 인물로 이슈를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린가드의 국감 참고인 채택은 또 다른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을은 야외 활동 즐기기 참 좋은 계절이죠. 한글날 휴일인 내일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볕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24도 선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 가벼운 겉옷은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전국 내륙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는데요. 이른 시간에 나서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영남 해안가에는 강풍이,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14도, 대전 13도로 시작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청주 24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에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